네, 시사인 유튜브 금요일의 코너 김만건의 정치하는 인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건 박사와 이한우 PD와 함께 총선 화제 이슈와 인물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이죠. 정치시사 유튜브계의 EBS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건 뭐죠? 달려보겠다고 그래요. 달려보겠다는 건가요? 아니 제가 일주일을 너무 침울하게 살고 있는데 여기만 오면 이한우 PD 때문에 막 힘이 나요. 네. 일주일 왜 침울하게 지내고 계세요? 아니 요즘 뭐 이렇게 이게 살다 보니까 약간 사람이 이게 올라가는 시기가 있고 업앤다운의 내려오는 시기가 있죠. 있는데 약간 제가 뭐 감정적으로나 뭐가 좀 약간 내려오는 시기였던 느낌이었어요. 근데 올 때마다 이한우 PD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힘이 나서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가서 일주일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니 아마 이게 선거 시기와 또 제 일도 있고 선거 시기도 일도 있고 이제 그래서 더 그랬을 것 같은데 특히 이번에 뭐 총선 같은 걸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우리 선거를 치르고 있긴 있는데 이 선거가 정말 우리한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들이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무너뜨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제 나치 같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투표의 의미가 있는데 정말 잘해야 되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게 또 투표는 또 잘못하면 이게 그런 일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정말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이 우리 유권자들에게 의미 있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회의감이 좀 느껴지는 때가 많습니다. 어제 김종대 의원 저희 방송 출연하셔갖고 스핀 독재라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말도 인상적이었었는데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는 건 거잖아요. 그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사실은 되게 허약한 제도라는 거, 같이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이제 그 민주주의 이론가들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 합리적 선택 이론이니 뭐니 그러면서 무임승차하려고 한다는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올 때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서 시민적 덕성으로 싸워야 된다. 그게 없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원칙이고 뭐고 그렇죠. 덕이 중요하다. 덕이 중요하다. 사실은 시민들의 덕이 이 체제를 유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뉴스 볼 거죠. 때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정치 뉴스를 하도 보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꿈에 나와가지고 어머 심지어 저희 아버지로 죄송합니다. 놀라운 세계가 아침에 일어나서 참 괴롭더라고요. 왜 이렇게 정치인이 꿈에도 나오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비판하는 정치인 있잖아요. 꿈에 나와서 협박해요. 무서워요, 사실. 내가 이렇게까지 과몰입을 하고 있나, 이런 이슈에.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3월 22일 정치하는 인간. 오늘은 이제 비례대표 정말 필요할까를 주제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3주 뒤로 선거가 좀 다가왔습니다. 아마 이한우 PD도 김만건 선생님도 또 이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각자의 어떤 선거에 임하시는 어떤 자세, 기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사실 저는 이제 비례대표 명부가 확정이 되면 그 명부를 보고 마음을 좀 정하는 편이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 당이 정말 급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이구나가 사실은 비례명부를 통해서 좀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한데 자, 이한우 PD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주제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장에 가면 투표용지 2장을 받잖아요. 이번에 투표용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번 투표용지는 훨씬 길 겁니다. 그렇죠. 정당이 많아질수록 투표용지가 또 길어진다. 이제 한 장은 그 후보자에게 이제 투표를 하는 지역구 투표고, 그리고 한 장은 정당에게 투표를 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인데 이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총선이 19일 남으면서 대부분 확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다 확정됐죠. 다 확정됐죠. 사실상 확정됐죠. 예비 명부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지역구만 공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비례의 명단을 어떻게 짜느냐가 어떻게 보면 공천 갈등의 핵심이기도 한데 좀 굉장히 좀 시끄러웠어요. 네. 일단 가장 큰 파열음, 가장 큰 갈등이 일어났던 건 이제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를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알려진 이철규 의원은 비례 공천 진행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기자회견까지 있었죠. 또한 호남 지역 인사와 당직자를 명단에서 배제했고 비례대표 출신 의원을 또다시 비례대표로 공천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 미래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번을
13번을 일부 조정을 했는데요. 비례대표 13번에 호남 출신 조배숙 위원장을 추가하고 17번에 당직자 출신인 이다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를 추가했습니다. 네, 데자뷰가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저번에 우리가 저희 지역구 공천 둘러싼 갈등을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스템 공천 없어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 오늘까지도 제가 어제 새벽에 밤에 자다가 뉴스를 보고 그 서울 강북을 후보자인 민주당 후보자인 이제 조수진 변호사가 이제 자진 사퇴하는 이제 모양새가 되었는데 오늘이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도대체 이건 이제 네. 더 이상 경선도 불가능하고 그렇죠. 시간이 없는 시간이 거죠. 없으니까 이제 누군가를 공천해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차점자를 해야죠. 예. 원칙적으로 하면 전 차점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이게 뭐 그 또 정당에서는 그 원칙 아니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네. 원래 바람직한 방향은 차점자를 하는 건데 뭐 이제 그쪽 방향으로 될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 그렇지 않을 거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좀 계속 좀 나오고 있는데 예. 아무튼 이게 지역구 공천만큼이나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되게 민감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례대표에서 내가 몇 번 해봤느냐. 이것이 좀 그쵸. 되게 예. 좀 예민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우선 국민의힘 공천 갈등 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 뭐 이번 여러분들 주 아주 예, 그냥 예. 뭐 윤한 갈등 2차전이다 3차전이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실제로 뭐 여러분들 이제 그 공천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이제 이종석 호주대사 문제, 주 호주대사 문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문제 때문에 이게 사실상 윤한 갈등이 표면적으로 좀 막 드러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주 이종섭 대사도 들어온다 그러고 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이제 사임하고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나? 우리 이 문제 다 해결됐다 하고 한 날 공천 갈등이 팍 터졌잖아요. 또. 아니 근데 저는 예. 뭐가 해결됐다는 건지 사실 예. 잘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예. 다 해결됐습니다 예, 예. 이랬는데 뭐 그래서 뭐가 해결된 거지? 귀국하고 사퇴한 거죠. 이제부터 예. 시작인 거죠. 이제부터 시작인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 국민의힘이 힘들이. 예 그렇게 이제 그 선언을 한 날 또 그게 터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예, 갈등이 갈등이 사실상 터져버렸죠. 윤한 예. 갈등의 3차전이다 이런 그렇죠. 이야기까지 3차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윤한 갈등이 본격적으로 오히려 이걸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는 이게 뭐 이제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친윤 뭐 친한 가르는 게 되게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결국 윤과 한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 가르는 의미가 없다고 했는데 저는 이 양쪽이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이 선거 과정 이것들이 결국 두 사람을 갈라놓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결국 또 선거 결과가 갈라놓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선거 결과가 이기든 지든 권력은 한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예.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주기환 민생특보 임명이었던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원래 비례순번에 이철규 의원에 따르면 비례순번에 이제 좀 배려해달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대통령과 친한 수사관 출신의 이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 비례 24번을 받으니까 본인이 사퇴하고 그러다 비례 갈등 논란이 있자마자 이제 민생특보로 임명을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가 내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일종의 도장을 찍어주는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기도 예.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제 뭐 이렇게 그 비례대표는 몇 번이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당선권. 네, 당선권이냐 아니냐. 그러면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 사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혹시나 하고 서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줄 서야 다음번에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래서 이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비례대표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보면 당선 가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렇게 24번에 갔다. 이러면 사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시켜주지 않겠다라는 그 사실 그거죠. 예. 그죠. 아주 그리고 조배숙 위원장 같은 경우가 13번에 다시 추가되는 명단에 수정되는 것 같은 경우는 좀 형식적으로 대응했다. 왜냐하면 호남 홀대한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저 국민의힘 당규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의 당규에 보면 제18조 정말 좋은 조항이 있어요. 왜냐 당세가 현저히 약화된 취약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직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정당 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 그러니까 저번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15% 미만으로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 비례대표 우선 추천 지역으로 된다. 그리고 후보자 추천 순위에서도 20위 이내 그러니까 당선권 내주겠다는 거죠.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 추천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다가 이제 호남 인사들이 추천이 안 되고 있다라고 비판이 나오니까 그걸 형식적으로 이제 조배석 위원장을 13번에 추가해서 그냥 아주 형식적으로 마무리했던 경우입니다. 근데 중요한 조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감정이나 지역 갈등이 워낙 좀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어느 특정 당이 약간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경우들이 많이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TK, 그렇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호남 이렇게를 좀 배려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은 그런 조항까지도 약간 좀 무시한 공천이 아니었나라는 첫 명단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간략하게 이제 사실은 이제 각 당의 비례대표, 그러니까 각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1, 2번 후보자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당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1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권위원 출신인 최보윤 변호사입니다. 2번은 탈북민 출신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이고요. 4번은 올림픽 사격 금메달리스트 진종호, 8번은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요한입니다. 사실상 여기까지가 한동훈 위원장 명단이다. 뭐 약간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눈에 띄는 거 저는 좀 14번 눈에 띄더라고요. 14번 누구장 김장겸. 예. 김장겸 전 MBC 사장. 제가 이제 입사하자마자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던 MBC 언론 장악의 어떤 대표적인 이름 같은 이름인데 이런 분이 14번이라 하면 사실상 당선권인데 아무튼 야당은 좀 어떤가요, 그러면?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어서 이번 22대 총선도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르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위성전당을 결성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며 3번은 백승하 전교조 교사노조 연맹 사무처장이자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입니다. 그리고 6번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입니다. 네, 다시 한번 비례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눈길을 좀 끌었는데 제3당도 좀 간단히 살펴보죠. 네, 녹색정의당의 비례 1번은 나순자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고 2번은 허순규 청년녹색 정치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 1번은 박은정 검사이며 2번은 전 검사죠. 예, 전 대표입니다. 검사입니다. 네. 예. 그리고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은 이주영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이며 2번은 천하람 전 최고위원입니다. 굉장히 상징성을 좀 신경 쓴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개혁 문제였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의대 증원 문제라든지 혹은 소아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네, 새로운 미래는요? 네, 새로운 미래의 비례 1번은 양소영 전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장이며 2번은 조종묵 전 초대 소방청장입니다. 망건쌤은 좀 인상 깊게 본 후보 있어요? 아, 여기에서 이제 근데 이제 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거의 먼저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던 결국 위성정당이 있는 비례대표제. 위성정당을 굉장히 고급지게 풀었네요. 고급지게 풀었는데요. 한국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 거 없습니다. 위성정당입니다. 네, 위성정당입니다. 예. 그걸 그냥 숨겨놓은 말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1번 서미화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상이 깊었는데요. 원래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목포에서 여성 장애인 성폭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활동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목포시 의원도 거치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맡은 전문 영역에서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비례의 목표이기도 할 텐데. 목표. 그러니까 우리가 비례가 만약에 비례대표를 뽑는다 그런다면 사실은 이런 사람이 추천이 돼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샘플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또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의원인 것도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사실 조국 대표가 몇 번으로 가는가는 상당히 저는 조국혁신당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메시지거든요. 만약에 조국 대표가 10번 정도에 배치가 됐다. 그러면 10번은 당선이 되겠다. 그렇죠. 만약에 10번에 배치됐으면 10번까지 당선될 수 있을 만큼이면 상당히 많은 이제 당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정당 투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건 메시지예요. 자기 지지자들한테 결집해서 여기까지 투표해 주세요. 라고 배수진을 치는 거죠. 배수진을 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너무 전진 배치된 느낌이에요. 저희 방송 나와서 이야기하신 바로는 압도적인 1위를 하는 것이 또 이제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또 얘기하셨으니까 그 방송을 또 한번 보시는 것이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어쨌든 저희가 그렇다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DJ의 방법이었어요. 이른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일종의 자신의 순번을 뒤쪽에 둠으로써 거죠. 나까지 뽑아줘야 돼라고 솔직히 하는 말씀드리면 거죠. 저도 이제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소위 말해 자기 당에 있는 분들, 이제 자기들 모신 분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에게 주는 또 중요한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만큼 여러분도 소중합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이제 각각의 전략의 개인의 전략의 차이일 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한올 PD는 혹시 조금 관심 갖고 보는 당이 있나요? 비밀입니까? 네, 비밀입니다. 근데 저도 네. 일단 가장 큰 메시지를 좀 내고 있는 게 녹색정의당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후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네. 주목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기후 정치를 전면에 내세운 정당이 이번에도 녹색정의당이기도 해서 또 그래서 좀 눈길이 좀 갔던 거 아닌가 싶은데, 자 이제 뭐 앞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비례대표가 뭐지에 대해서 대강은 이제 뭐 유권자분들 다 아시죠? 이미 투표 여러 번 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긴 하지만 그래도 비례대표제가 정확히 뭔가 또 우리가 또 정치학자가 옆에 계시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어떨지. 사실 이제 비례대표제를 우리는 이제 또 잘못 생각하면 뭐냐면, 비례대표제가 뭐 특별하게 비례대표를 원래는 좀 따로 뽑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뭐 사람들을 이제 뭐 임명수를 맞춰서 뭐 뽑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비례대표제란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출하는 방식은 다 다양하게 달라질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정당의 득표율에 맞추어서 의석수를 배분하는 제도인데, 정당이 정당 명부를 만들고, 지금처럼 이제 비례 명단을 만드는 만들고 거죠. 이 명부에 있는 애들에게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이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 특히 정치 선진국들은 사실상 비례대표제를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없고 그리고 거의, 뭐 서구 우리가 아는 국가 중에 비례대표제를 쓰지 않고 우리가 비싼 제도를 쓰는 나라는 영국과 미국 정도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프랑스 정도가 이제 좀 더 예외적인 경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도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비례대표제도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정당 명부, 정당이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드는 단일한 형태는 없습니다. 매우 다양한 유형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하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지금 정당 명부 제도가 가장 기본적인 제도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소위 말해 우리는 지금 유권자들이 그 명부에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국가도 있습니다. 지금은 정당에서 사실상 순번을 정해놓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이제 번호가 커팅되는 그런 형태인 건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당에 투표하는 거죠. 우리가 인물에 투표한다기보다 정당에 투표하는 거 이제 비례대표제다라고 간단히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필요합니까? 오늘 딴지 많이 걸려죠. 이게 사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지역구 투표해 보시면 지역구 내 지역에 있는 대표를 뽑으니까 이게 친밀감이 상당히 높죠.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뭔가 사건이 터지면 그래도 바로 가서 호소할 때라도 있으니까. 내가 내 지역의 대표한테 지역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기본적인.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땡깡이라도 부를 수 있거든요. 지역구 사무실에 가서. 그러니까 대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대의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땡깡이라도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대표자가 있다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지역구에서 의원을 뽑고 그 의원들이 또 그 지역구에서 이제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재선되고 이러면 또 지역과 이제 어떤 친밀성도 어떻게 보면 좀 생기죠.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지역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또 노력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이익을 명확하게 대표하는 대표자들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건 사실입니다. 왜? 국가 전체적으로 뽑으면 막연하잖아요. 이게 우리 지역을 대표할지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을 뽑는 걸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지역 이익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다양한 이익들이 존재하고 그 이익들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갈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역 전문가들이 다뤄낼 수 없고 각 분야의 어떤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거나 경력을 쌓으신 그런 분들의 이제 경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지역 수준의 이익과 국가 이익은 갈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의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비례대표제를 뽑는 겁니다. 예. 전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사는 곳은 노원구이고 일하는 곳은 중구인데 서울시 중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러면 나의 이익은 중구의 사람이 대표해야 되는 것인가 노원구의 사람이 대표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질문들도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도시의 삶 자체가 이제 너무 유동성이 높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곳 자체도 금방금방 옮기는 경우가 그렇죠. 많고 2년마다 또 이사 다녀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네. 우리가 일하는 곳도 금방금방 옮겨지고 그리고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이 다른 경우들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삶이 일상생활과 일이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없다는 그쵸. 거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잘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구에 어떤 시설이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내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시설을 또 이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 네,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비례대표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는 편인데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한석을 줄였어요. 예, 47석 있던 걸 예, 네. 그나마 46석으로 줄였죠. 사실 예. 이게 유해 다양성을 좀 확보하는 역할을 비례대표가 그동안 해오지 않았나 긍정적인 부분에서인데 맞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는 지역구에서 우리나라 같은 소선거구 제도에서는 거의 양당이 지역에서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하지 못하는 정당들이 이 정당 투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놔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당의 다양성 그리고 정당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건 이익의 다양성이 확보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회 다양성이 확보되는데 아주 중요한 임무를 받고 있는 게 사실상 이 제도입니다. 예. 21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이 비례대표로 5석을 얻었었고요. 20대 국회 같은 경우는 이제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이 13석, 정의당이 4석 이렇게 얻었었는데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한우 PD는? 저는 그러니까 의회의 다양성을 말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분이 이제 떠올랐었어요. 이분이 비례대표. 네. 네. 작년에 이제 4월에 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에 반대를 하면서 본회의장을 퇴장을 했었는데 당론으로 그렇죠. 퇴장한다. 당론으로 퇴장하죠. 네, 이분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위해서 자리를 지켰어요. 왜냐하면 이제 간호사 출신의 의원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게 되게 대표성에 굉장히 충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례대표의 어떤 뜻과 의의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비례대표 명단을 정당이 만들기 때문에 정당이 우리가 당론으로 이걸 결정했다. 그러면 그 비례대표는 여간해서 당론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뭐 자기를 뽑아준 정당에 대한 일종의 배신행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본인이 사퇴하면 그 의원직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서 자신이 대표하는 집단이 또 명확한 거죠. 국가적으로. 그러면 그 집단을 위해서 당론에 반대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서요. 사실 저도 이제 저희들이 아무리 해도 국회의원 300명의 이름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 외울 수도 없고. 근데 이름을 알게 된 계기였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이제 뭐 여성 사회적 약자, 뭐 그 새로운 갈등들, 이슈들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좀 있는 이렇게 좀 등장하게 되고 대표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정치 신인들이 이 제도를 통해서 또 정치에 진입을 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네, 제 17, 18, 19, 20대 국회의원인 나경원 전 의원도 4선. 처음에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11번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네네. 이후 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중구 그리고 동작구 을 등의 지역에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시는 분 한 분도 누구? 아주 중요한 아주 중요한 분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제 4선이신데요.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21번 비례대표로 이제 선출이 되었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한나라당 14번으로 비례대표로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례대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보세요. 우리 이름이 쟁쟁한 의원들이 다 어느 제도로 등장했는가. 키우는 제도. 그렇죠. 정치인을 키우는 어떤 등용문으로서 우리 국가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 논리로 예. 생각해 봤을 때 예. 대부분 비례대표로 정치 신인 등용을 하고 그 다음부터 약간 지역구를 나가던가 그러니까 약간 역량을 키워서 네. 영향을 키워서 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 국회에서 비례대표 재선을 한 의원 두 분이 있잖아요. 나선. 예. 이제 김예지 의원과 용해인 의원을 어떻게 보셨는지 저는 예.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그렇죠. 왜냐하면 아예 없었던 정당을 거죠. 새로 그렇죠. 만들면 또 나갈 수 있기 나갈 수 때문에 있죠. 뭐 예.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예,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떠오릅니다. 대표적입니다. 네.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례 재선에 찬성하지 않는 편입니다. 예, 기본 제도에 예. 위배된 일이죠, 예, 사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치에는 쓰여지지 않은 규칙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계가 지켜오는 관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우리나라 비례에서 비례는 재선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 관례가 상당히 우리 내에 자리 잡은 좋은 관례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게 있었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비례가 사실 이제 비례 정치로 당선되신 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네가 비례로 이번을 하고 계속 정치를 하고 싶다면 지역구에 나가서 너의 또 다른 능력을 증명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지역구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라. 그리고 저는 이게 우리 정치에 자리 잡은 아주 괜찮은 이제 관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죠. 4년의 예. 의정 그렇죠. 활동을 일종의 평가받을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지역구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뭐 김예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장애인 비례 의원 네. 쪽이 의원이었고 그러면 선거운동에서의 어떤 불리함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해 본다면 이런 경우를 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아, 근데 또 예, 이거는 예. 장애계 대표성을 예. 김예지 의원만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기 또 때문에.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쵸. 말씀드린 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다. 이게 논의는 해봐야 된다.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용해인 의원의 경우는 어떤 거냐면 위성 정당이라는 변칙 룰에 두 번 얹혀가는 거. 네. 이게 사실은 좀 결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지역구 대신 자신의 소속 정당의 힘이 아니라 다른 정당의 힘이 얹혀가는 방식으로 또 비례에 나서는 거. 두 번째로. 예, 두 번째로 나서는 거. 이거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뭐 원칙적으로가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 원칙적으로 안 돼 뭐 이런 룰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예. 제도 해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들의 법의 허점들을 발견해서 일종의 해킹하는 거잖아요. 예.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미국의 선거제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대통령이 2번 이상 못하고 3선으로 못 나간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는 미국의 루즈벨트 이전까지는 이게 제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그냥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2번 하고 물러선 다음에 모든 관례로. 대통령이 관례적으로 물러섰어요. 2번 하고 다 물러섰는데 루즈벨트가 4선이 되면서 이게 4선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 사회가 생각해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사례를 막자. 그래서 수정 조항에 넣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좋은 관례. 우리들이 사실 정치가 저는 잘 돌아가는 증거는 뭐냐라고 하면 어떤 좋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 걸 법으로 규정할 수 그렇죠.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는 재선에 나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룰이 잡혀 있으면 이 룰을 지켜주는 건 전 그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아, 저 오늘 약간 비례대표제의 의문을 많이 품은 그런 사람 역할인데. 역할인가요? 실제인가요? 실제인데. 그,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비례대표를 통해서 정치장으로 이제 올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번 여당과 야당의 후보자들을 보면 청년이나 농민이나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만한 그런 후보들이 없거나 되게 극히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교수나 법조인이나 언론인인데 대체 이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인가 의문이 전 되게 들었어요. 이게 사실 저는 이제 이게 우리 정치의 엘리트주의와 상당히 맞닿아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 정치의 엘리트주의뿐만 아니라 우리 유권자들의 엘리트 선호주의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룬 성공 그런 성취가 대표가 될 자격이 있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되어 있고요. 그 자격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면서 이제 유권자들 지지자들도 저 사람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의 입장에서도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 중에 제일 그런 듯한 부류를 찾다 보면 교수, 법조인, 의사 우리가 옛날에는 군인 네. 같이 이제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점에서 이제 사회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좀 어려운 소수자들 이런 분들은 좀 의회에 진출하기가 비례대표로도 사실 어려운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쨌든 비례대표라도 정치라고 하는 건 이제 권력을
본인의 권력 의지도 또 그쵸.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이제 사회적 소수자 같은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낸 데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분들도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 약간 문화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비례대표 이 제도 자체에도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지역구는 의원자들이 직접 후보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비례대표는 내가 그냥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이 정해준 사람을 뽑는 거여서 나의 대표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고 이렇게 의문이 들었거든요. 네. 이제 유권자들이 여러 특정 후보를 딱 선택해서 직접적으로 선택하는 게 더 대표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해서 얼마나 그쵸. 알고 있나 이걸 또 따지고 보면 그렇지도 정당이 않은 게 검증하라고 그쵸. 있는 거니 그쵸. 거기도 하죠. 정당 시스템이.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지난주에 공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공천 이야기를 하면 이미 정당이 한번 검증해서 우리한테 내어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당장 이제 우리가 그 후보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정당이 추천해줬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찍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향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하고 있지만 정당이 선택해준 내부에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있는 지역구도. 거기 때문에 지역구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이게 덜 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대표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저는 유호정 지난번에 그 의원 사태 같은 정의당. 경우가 상당히 정의당 유호정 사태 같은 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게 정의당이 1번으로 추천한 의원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이제 그런 행동을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자기가 이제 의원직을 가지고 탈당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기 스스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이제 그게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게 제도적 약점인 거죠. 그걸 이제 사실은 이용해서 이제 의원직을 유지한 채 탈당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정당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됐지만 뭐 계속 이제 그쪽 정의당에서 내려놓으라고 하면서 서로 갈등이 생긴 이제 그런 경우였거든요. 이제 당의 그 당을 보고 투표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한테 굉장히 무책임한 모습이었다라는 의미신 거죠. 근데 정당 그 번호 기호 1번을 받은 사람만 무책임한 게 아니라 거기 기호 1번을 배정한 정당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자기 당을 등질 만큼의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정당 기호 1번을 줬다는 건 정당에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비례대표에 훨씬 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유권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근데 저번 선거도 그렇고 이번 선거도 그렇고 이제 아까 저희가 제도 해킹이라고 잠깐 이야기했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좀 등장하면서 이 부분이 뭔가 위성정당이 비례대표의 장점들을 굉장히 또 누그러뜨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제도의 어떤 취지 자체를. 그렇죠. 위성정당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국민의힘 현역 의원 8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6명이 이제 셀프 제명을 해서 그러니까 의원 꺼주기. 네. 의원 꺼주기 행태를 했잖아요. 번호를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 지금 여당과 야당이 3번, 4번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의석수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정당에게 선거 보조금을 5%씩 주게 되어서 이 여당과 야당이 25억씩 선거 보조금까지 받게 되었는데 굉장히 뭘까 이건. 예, 뭐 대표적인 제도 해킹 사례예요. 진짜. 아니 제도, 비례대표제 제도의 취지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이 양당은 좀 제한하고 소수 정당이 진출하기 위해 만든 법 아닌가? 네. 아니 우리 이한열 PD가 착해가지고 강하게 말을 못해요. 이건 그냥 잘못된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연동형 비례제를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정당에 너무나 많은 정당을 이제 소위 말해 그 소선거구제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 그 대표 불비례성이라고 그래서 득표율보다 의석수가 훨씬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역구에서 이기지 못하는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게 사실은 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중요한 취지였거든요. 근데 이 두 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면 어떤 효과가 생겨나느냐? 명목상의 독립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국민미래당,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 이런 것들. 이런 거죠. 그런 게 생겨버리면 뭐냐? 그들이 얻는 득표는 거대 양당의 연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의석을 점유해버리는 사건이 나타나서 나중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두 정당이 또 합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양당에게 오히려 표를 더 몰아주는 제도가
되어버리는 이제 그러니까 그런 표의 불비례성을 오히려 그렇죠. 더 높인다. 더 높이는 현상들이 나타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통계를 들여다보시면 저번에 위성정당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 불비례성이 확 높아졌어요. 갑자기 10%대를 유지하던 게 17%. 예, 17%로 확 뛰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요. 이게 명목상으로 독립정당에서 의석을 획득한 거기 때문에 선거 보조금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양당이 각각 25억씩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5석이든 24석 사이. 그리고 받을 거예요. 그만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여러분 우리 국민 세금이 50억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로 예. 그 4년 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가 보조금이 각각 134억과 7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위성정당이 생김으로써 지금 이것만 다 합쳐도 지금 말씀한 건데 250억 가량 되나요? 예, 그 정도가 우리가 돈이 또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국민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 안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 의석수를 못 늘리는 이유가 국회의원들 저 세수 줘서 뭐하냐라는 반감인데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예. 걸 정치개혁으로 들고 나오고 그렇죠. 있죠. 근데 예. 사실 이거는 뭐 약간 좀 예, 다른 그러니까. 이야기입니다만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 사람의 권한을 더 높여주는 게 되는 거죠. 대표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많을수록 거니까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장희로 기자님이 걱정하는 거 이게 제가 마치 그걸 줄이라는 논리처럼 들릴까 봐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감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법감정. 그렇죠. 우리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니 이 제도를 활용해서 필요 없는 돈. 정말 이거는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 이건 지출할 이유가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이 250억 넘게 나간다? 그러면 이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제도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이번에 우리 위성정당을 한번 경험했잖아요. 막을 수 있었죠, 예. 사실은. 예, 22대에서. 250원이나 낭비했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다. 그럼 비용적으로도 정당성적으로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걸 서로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막 신문에서도 났어요. 계속 나고 지난 선거 끝나가는데 의원들끼리도 서로 비판하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도 안 부끄러운 채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선거제도 안 바꾸고 이거 그대로 또 한 거예요. 네, 곧 또 선거가 3주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쓴다는 건 사실은 정치 후진국에 살아있는 건데 왜 국민 세금을 그렇게 빨아먹기 위해서 정치 후진국이나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거대 양당 정당이 동의하고 같이 했다라는 건 이건 뭐 정말 유권자들도 부끄러워해야죠. 그런 예. 거고, 근데 예. 저는 정치 환경 문제도 좀 짚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양당이 약간 협상이나 협의가 아니라 대결하는 구도로 계속 가기 때문에 저 사람을 뭔가 이제 약간 심판하기 위한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어떤 정책이 좋아서라기보다 누가 싫어서 하는 투표들이 계속 되다 보면 이런 방식의 어떤 제도 해킹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유권자 여러분도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저번 선거에서 만약에 이런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지지율이 빠졌다. 그러면 이번에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해보니까 안 빠진 거예요. 우리의 책임도 있다. 그러니까 한 거예요. 예. 근데 약간 또 유권자 마음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게 국민의힘이 했으니까. 우리 그럼 지니까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또 이것도 되게 나름 또 일리가 있고 설득이 되는 말이었어가지고.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걸 자기 힘으로 제도를 바꿔서 입법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그 이전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제 또 그 서류를 똑같이 반복한다? 그러면 그거 4년 전에 했던 변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제도를 바꿀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1당이 누구예요? 그리고 과반이 넘어섰고 180석을 점유한 정당이 이런 또 변명을 한다? 전 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이제 뭐 사실 문제, 갈등 이런 것들은 매번 뭐 있었던 갈등들의 새로운 갈등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현대 사회의 어떤 또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들,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 정치에 좀 쉽게 진입해서 대표성을 갖게 하는 것이 비례대표제의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47석에서 심지어 46석이 되었는데. 네. 그리고 그 47석에서 46석으로 변하는 건 국민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갑자기 선거제 합의를 와 진짜 번개처럼 합의해서 그냥 한석을 딱 줄였어요. 17대만 해도 56석이었고요. 19대에는 54석, 21대 47석, 그리고 이번에 46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를 혼합해서 채택한 나라 중에서는 지역구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사실상 이제 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냥 지역구를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아주 이제 비례대표를 소수를 얹어서 그냥 교정해 오는데 계속 숫자를 줄이면서 교정 효과를 더 낮추고 있는. 그렇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지는 못할 망정. 늘리지는 못할 망정 계속 이제 줄임으로써 낮추고 있고 지역구 숫자를 늘려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문제가 이제 뭐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비례대표들도 다음에 사실은 지역구에 나가게 되기 때문에 비례대표조차도 지역구를 줄이는데 별로 동의하지 않는 이제 그런 또 이익이 또 이익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례대표 수가 너무 작아서 그 기능이 되게 미비하고 거기에 위성정당까지 끼얹어지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독일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독일도 우리와 같은 비슷한 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죠. 준연동형이 아니고 여기는 완벽한 연동형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역구와 비례가 5대5 구조거든요. 딱 5대5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왜 독일이 또 굳이 이 지역구를 쓰고 있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이에요. 직접 지역에서 내 대표를 뽑는다라는 그 대표의 친밀감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석의 그 의회에서 의석 점유율은 정당 득표율과 유사해야 된다. 그럼 그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결국은 비례의 크기가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례의 크기가 높아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5대5로 맞춰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좀 참고해 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폐쇄형 명부라고 할 수 있는 건 거죠. 이제 지역 각 정당이 이제 지역 혹은 선거구별로 정당 후보 이제 명부를 작성하고 그 투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이제 배분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독일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인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해외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벨기에 같은 나라에서는요 가변형 명부라고 쓰는데요. 여기는 명부가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당의 순서도 정해줍니다. 하지만 유권자가 선호하는 사람이 누구다라는 걸 표기할 수 있어요. 번호가 중요하지 않군요. 그러면 아닙니다. 여기도 변호가 중요하지만 유권자가 그걸 표기함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100%는 아닌 그렇죠. 약간 국민경선. 국민경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거기서 소위 유권자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정당의 지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가변형 명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완전 개방형 명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라고 하면 핀란드 같은 데서 쓰는 제도인데요. 이거는 그냥 명단만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파벳 순서대로 이름을 쫙 써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하고 싶은 유권자를 고르는 거예요. 좋다. 그 101 뭐죠? 프로듀스 101. 나의 정치는 골라주세요. 이런 느낌이네요. 여러분이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은 명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같지만 하지만 이제 그 내부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완전 개방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야말로 투표용지 긴 거 아니에요? 여기 엄청 길죠. 여기는 길게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구조가 선거에 대한 리터러시도 굉장히 이제 높아져야 되는 제도이긴 해요. 허들이 그만큼 있다라는 이야기인 상당히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치적 지식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익혀야 되고 이제 하는 부분이 명백하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성정당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제 투표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또 비례대표 명부이기도 한데요. 그거야말로 이 정당이 어떤 문제를 가장 해결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각 당의 1번, 비례대표 1번이. 자, 오늘 이제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비례대표가 되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우린 자꾸 지역구를 생각하니까. 그런데 비례대표야말로 알고 보면 국회의원들 중에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대표다. 그래서 이 대표 명단이 어떻게 잘 꾸려지는가가 사실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내 지역을 대표하는 분 여러분 각자 뽑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례대표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이익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뽑는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비례대표가 좋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치 국가대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사실상 이분들은 지역과의 그게 없기 때문에 좀 자유롭죠. 기본적으로 좀 자유롭게 국가의 이익에 집중해서 대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직능과 뭐 대표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오히려
우리의 업종이나 직종이나 삶의 차원에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잘 대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한우 PD 오늘 어떠셨어요? 저도 그 비례대표제 의원수가 너무 적어서 사실상 우리가 무용하다고 느끼는 게 아닌가. 왜냐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보여지는 게 적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증가해서 뭔가 사람들에게 효능감이나 유용함을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역행하고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떤 정당이 의석 하나라도 제도권에 넣어놓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용해인 의원 대표적인 사례예요. 기본소득당이 의원이 한 명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한 석이라도 넣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한 석을 누구를 보낼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라고 하는 게 또 굉장히 또 허들. 엄청난 허들입니다. 사실 3%면 정말 쉬운 득표율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들이 아까 뭐 저희들이 녹색 정의당 이야기도 드렸지만 녹색 기후당이라고 할 뻔했네요. 녹색 정의당이라고 적정당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실 녹색 정의당이 3%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닐까. 사실 이제 그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명목상으로 제3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3당이 3%를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당이 3%가 높은 허들이라는 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거기다 이제 이번에는 제3지대라고 네, 하는 맞습니다. 이제 제3당들도 많이 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선거가 또 되게 어떤 그 정치 집단들의 이제 생사를 또 가르는 예, 맞습니다.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대충 마음 정하셨나요? 저는 정당 투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례 후보를 보니까 그래도 결국은 내가 원하는 쪽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찍게 되는데 사실 이제 투표는 여러 다양하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념에 따라서 뭐 투표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그것에서 가장 적합한 그걸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표하시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 투표가 중요한가요? 투표가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이 어떻게 투표하셔도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 공익을 생각하고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다. 뭐가 우리나라의 최대의 공공선일까? 이걸 생각하시고 투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음 정하셨어요? 네, 저도 나온 거 보고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뭘로 정할게요, 여러분. 다들 댓글로 달아주세요. 갑자기 알고 싶어요. 저도 정했거든요. 정했어. 그래서 여러분 비례대표 명단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름을 보시면 되고는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하시는 분인지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명단을 우리가 링크 시켜주는 거 하시라 그러면 또 일인가요?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는 또 이제 유권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시사 유튜브계 EBS 김만건의 정치하는 인간 10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만건 선생님이 다뤄주셨으면 좋겠는 정치인이나 뭐 정책, 제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방송 준비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방송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사실 다음 주에 좀 쉬려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쉬고 그 다음 주에 4월 5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할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